어둠 속의 속삭임. 124.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로 이사한 건 순전히 저렴한 월세 때문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있다고 했지만 나는 그저 미신이라고 생각했다. 2년 전 화재로 한 가구가 전멸했다는 이야기, 그 후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들. 하지만 취업 준비생인 나에게 그런 소문보다 중요한 건 싼 월세였다. 이사 첫날 밤, 나는 짐을 대충 정리하고 침대에 누웠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자정이 넘어가자 위층에서 무언가를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규칙적이면서도 무거운 소리였다. 밤늦게까지 뭘 하시나? 나는 짜증을 내며 베개로 귀를 막았다. 다음 날 아침 관리실의 위층 호수를 물어봤다. 위층요? 거기 비어 있는데요. 관리인 아저씨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니, 어젯밤에 분명히. 빈집인데 가끔 소음 신고가 들어와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관리인은 무뚝뚝하게 대답하고는 돌아섰다. 그날 밤부터 나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자정이 되자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이번에는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기로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계단으로 향했다. 위층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소리가 멈췄다. 문틈 사이로 어둠만이 보일 뿐이었다. 혹시 누구 계세요? 내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문 뒤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황급히 계단을 내려와 내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옆집 할머니를 만났다. 위층에서 밤마다 소리가 나요. 혹시 뭔지 아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2년 전 그 화재 말이에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집 딸이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탔어요. 화재 때 엄마는 딸을 구하려다 둘다. 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딸이 침대에서 떨어져서 바닥을 기어서 도망치려 했대요. 하지만 쿵, 쿵, 쿵. 그 소리는 바로 그것이었다. 무언가가 바닥을 끌면서 움직이는 소리. 그날 밤 나는 짐을 쌌다. 하지만 자정이 되자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내 집 현관문 앞에서 쿵, 쿵, 쿵. 문 밖에서 누군가가 기어오고 있었다. 이 방문자. 문 밖의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이 낡은 아파트 안에서 그것과 단둘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 밖은 여전히 조용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복도만 보였다. 아무도 없었다. 정말 아무도. 하지만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다행히 나는 이중 잠금을 해뒀다. 손잡이는 한참을 돌아가다가 멈췄다. 그리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다. 누군가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하는 것처럼. 안 돼. 안 돼. 나는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현관문을 노려봤다. 손에는 부엌에서 급히 들고 온 칼이 쥐어져 있었다. 찰칵.
첫 번째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나가라고. 하지만 두 번째 잠금을 여는 소리도 이어졌다. 찰칵. 문이 천천히 열렸다. 복도의 빛이 실내로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복도만 보였다. 나는 문을 향해 다가갔다. 혹시 누군가 옆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복도 양쪽을 확인해 봐도 아무도 없었다. 그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 누군가 내 뒤에 서 있었다. 천천히 돌아보니 거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또 다른 그림자. 창문에 비친 그 얼굴은 젊은 여자였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 딸의 얼굴. 타버린 얼굴. 나는 비명을 지르며 현관 밖으로 뛰쳐나갔다. 도마. 계단을 내려가며 나는 넘어질 뻔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1층까지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다. 나는 거리를 뛰어 24시간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알바생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괜찮으세요? 물 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생수를 집어들었다.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본 게 정말 유령이었나? 휴대폰을 꺼내니 신호가 다시 잡혔다. 새벽 3시 17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유령이 내 집에 들어왔다고? 그들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것이다.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받을 리 없었다. 편의점 창문 너머로 내가 살던 아파트가 보였다. 3층 내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분명히 모든 불을 끄고 나왔다. 창문 앞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 모습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나는 시선을 돌렸다. 보지 마. 생각하지 마. 하지만 창문에 비친 내 뒷모습에서 또 그것을 봤다. 편의점 문 바로 밖에 휠체어에 앉은 그녀가 서 있었다. 아니, 서 있다는 표현이 맞나? 휠체어는 공중에 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편의점 안쪽으로 뛰어갔다. 알바생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손님, 무슨 일이세요? 밖에 누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가리켰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요. 좀 쉬세요. 알바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의자를 권했다. 나는 알바생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혼자 있기가 무서웠다. 여기 계속 있어도 돼요? 네, 괜찮아요. 힘든 일 있으세요?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아파트에서 유령을 봤다고? 그래서 도망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것이다. 그냥 집에서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혹시 누가 침입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경찰. 그래, 경찰을 불러야 한다. 적어도 집에 누가 들어간 것은 사실이니까. 나는 112에 전화를 걸었다. 신고합니다. 제 집에 누가 무단으로 들어왔어요. 주소를 말하고 상황을 설명했다. 유령 이야기는 빼고. 2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다. 2명의 경찰관이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나는 그들과 함께 아파트로 돌아갔다. 하지만 내 집 앞까지 가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 제가 문 앞까지 갈게요. 안에 누가 있나 확인하겠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현관문을 열었다. 문은 내가 나올 때처럼 열려 있었다.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경찰관이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가 나왔다.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나는 떨리는 다리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내가 나갈 때 그대로였다. 하지만 거실 한가운데에 젖은 자국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물에 젖은 채로 기어간 것 같은. 다 진실. 경찰이 떠난 후 나는 집에 혼자 남았다. 해가 뜨기 시작했지만 전혀 안심이 되지 않았다. 거실 바닥에 젖은 자국을 따라가 보니 내 침실까지 이어져 있었다. 침대 밑까지. 나는 침대 밑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다. 대신 옆집 할머니를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아침부터 웬일이에요? 할머니, 위층 화재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들어오세요. 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2년 전 일이에요. 그 집에는 엄마와 딸이 살았죠. 할머니는 낡은 앨범을 꺼내 보여줬다. 아파트 주민들의 모임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 그녀가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자. 내가 본 그 얼굴. 이름이 윤지영이었어요.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못 쓰게 됐죠. 화재는 어떻게 난 거예요? 그게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요.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췄다. 소방서 발표로는 전기 합선이라고 했어요. 하지만요? 그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비명 소리, 싸우는 소리.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엄마가 딸을 구하려다가 같이 죽었다고 했지만 진짜는 뭐예요? 엄마가 먼저 죽었어요. 딸이 혼자 불길 속에서.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영이가 얼마나 오래 살아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소방관들이 시신을 발견했을 때 지영이는 현관까지 기어갔었대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어요. 안에서 누가 잠근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경찰은 엄마가 실수로 잠갔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지영이 엄마는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요? 딸을 너무 통제했어요.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딸이 도망치려 한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할머니의 말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혹시 엄마가 일부러?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다. 그 후로 위층에서 계속 소리가 들려요. 지영이가 아직도 도망치려고 하는 거군요. 나는 이제 이해했다. 그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냥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다. 문이 잠긴 그 집에서, 불길 속에서, 죽음에서. 할머니, 위층 열쇠 있으세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요? 거기 들어가려고요? 그녀를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위험해요. 들어가면 안 돼요.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관리실에 부탁하면 열쇠 받을 수 있을 거예요. 1시간 후 나는 위층 문 앞에 섰다. 관리인이 준 열쇠로 문을 열었다. 안에서 타버린 냄새가 났다. 2년이 지났는데도 거실은 검게 그을려 있었다. 가구들은 모두 타버렸다. 현관에서 침실까지 바닥에 자국이 있었다. 손톱으로 긁은 자국. 그녀가 기어간 흔적. 나는 그 자국을 따라 침실로 갔다. 침실 문은 닫혀 있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오 해봐.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거실 한가운데 그녀가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타버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슬픔을 봤다. 도와줄게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침실 문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문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안에서 잠겨 있었다. 열쇠가 안에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문을 발로 찼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문이 부서지며 열렸다. 침실 안은 거실보다 더 심하게 타버렸다. 침대는 철골만 남았다. 그리고 문 바로 앞 바닥에 열쇠가 있었다. 타버린 손이 그 열쇠를 쥐고 있었다. 당신 엄마였나요? 뒤에서 기척이 없었다. 나는 열쇠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현관으로 갔다. 현관문 안쪽에 잠금 장치. 거기에 열쇠를 꽂았다. 찰칵. 잠금이 풀렸다. 문이 저절로 열렸다. 복도의 빛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그녀를 돌아봤다. 그녀는 현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나갈 수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휠체어를 움직였다. 아니, 휠체어가 저절로 움직였다. 현관 쪽으로. 문턱을 넘으려는 순간 그녀가 멈췄다. 뒤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다. 침실에서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났다. 나이 든 여자. 그녀의 엄마. 엄마는 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안 돼. 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렸다. 굵은, 타버린 목소리. 이제 그만. 엄마는 슬픈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다. 하지만 한 발짝도 더 가까이 오지 못했다. 딸은 현관 밖으로 나갔다. 복도로, 계단으로.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1층까지. 건물 밖으로.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햇빛 아래 섰다. 아니, 떠 있었다. 햇빛이 그녀를 통과했다. 그녀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고마워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자유로워졌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타버린 얼굴이 아니었다. 원래의 아름다운 얼굴로.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햇빛 속으로, 바람 속으로.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다. 위를 올려다보니 3층 창문이 보였다. 그 창문에 엄마가 서 있었다. 혼자. 그녀는 딸이 사라진 곳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에서 사라졌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내 집으로. 이상하게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날 밤 위층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조용한 밤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이사를 나왔다. 더 이상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그냥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짐을 싸며 마지막으로 위층을 올려다봤다. 그 창문은 비어 있었다. 관리인 아저씨가 물었다. 위층 소리 때문에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조용해졌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럼 다음 입주자는 괜찮겠네.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이사 트럭이 떠나고 나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돌아봤다. 3층 창가에 뭔가 반짝였다. 작은 빛. 마치 누군가 손을 흔드는 것 같았다. 나도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떠났다. 그 어둠 속의 속삭임을, 그 슬픈 영혼을, 이제 자유로워진 그녀를 뒤에 남겨두고 가끔 밤에 그녀를 생각한다. 이제 어디선가 평화롭게 쉬고 있을 그녀를. 더 이상 갇혀있지 않은, 더 이상 불길 속에 있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것이 내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다. 문을 열어주는 것,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